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어디 뭐 들어가서 살만한 집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 양육 비용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 무려 한 명당 3억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또 독특하게 전 세계에서 가장 대학 교육까지 우리 진학률이 제일 높아요. 3억이면 2명 낳으면 무려 6억인데 거기다 집도 그렇게 비싼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현훈 교수의 경제포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호모사피엔스 인류가 마저 하고 있는 4가지 뉴 노멀, 두 번째 이야기, 노인 사회로 전환하는 것에 관련된 그러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인류가 드디어 그 어느 때보다 오래 살고 또 건강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노인 사회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드디어 5,200만에서 점점 줄어들어서 궁극적으로는 이게 뭐 0명으로 갈 수도 있다. 그야말로 국가가 소멸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뭐 그렇게까지 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아무튼 현재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 더 빠른 속도로 인구가 줄어들 거라고 현재 생각을 하는데요. 그 가운데서 결국 우리 전체 인구 구성 중에 나이 드신 분들, 다시 말해서 노인분들의 인구 비중은 점점 더 늘어날 거고 또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숫자도 더 늘어나는 추세를 계속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영상에서는 전 세계적인 이러한 노인 사회로 전환하는 그런 현상을 한번 몇 가지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보여드리는 거는요, 전 세계적인 그러한 인구 고령화 추이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전 세계를 보면 뭐 선진국 그룹이라고 하면 뭐 유럽과 그리고 북미 지역을 들 수 있고요. 또 호주, 뉴질랜드를 들 수 있는데 여기 보여드리는 그림이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 그것을 65세 이상 인구를 15세부터 64세까지 노인 인구를 생산 인구 비중으로 나누어서 곱하기 100을 한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생산 연령 인구 대비 노인 인구가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맨 위에 있는 선, 짙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유럽인데요. 유럽과 북미 지역인데 굉장히 빠르게 전 세계에서 인구 고령화가 많이 진행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바로 호주, 뉴질랜드. 말 그대로 이제 선진국 그룹, 인구가 고령화되는 나라들은 주로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 보시면 동아시아를 나타내는 건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우리나라, 일본, 그리고 중국, 그리고 주로 아세안 10개국이 포함된 그러한 지역을 보시면요, 이 인구 고령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이 한 2030년대 중반 정도 되면 호주, 뉴질랜드를 추월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유럽과 북미 지역까지도 추월할 수도 있겠다. 현재 그렇게 유엔에서 현재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밑에 보시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도 뭐 정도는 좀 늦습니다만 조금씩 인구 고령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 그림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인구 고령화가 나타나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사실 이런 인구 고령화가 나타나는 것은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호모사피엔스 30만 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처음 일어나는 일이 왜 나타나고 있는 거냐? 두 가지 원인이죠. 하나는 오래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기대 수명이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이 그림에서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이것도 몇 개 지역으로 나눴어요. 이건 뭐 Our World in Data라고 하는 그러한 오픈 데이터에서 제가 가져온 그림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뭐 지역을 오세아니아, 유럽, 아메리카, 뭐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이렇게 나눴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1850년대 중후반부터 그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대 수명이 언제부터 늘어났느냐 하면
한 150년 전부터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 산업혁명이 시작된 것은 한 25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175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됐는데, 그로부터 한 1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부터 기대 수명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임기 여성이 낳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아이의 숫자인데, 보통 2.1명 정도는 돼야지만 현재 인구 수준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남자는 아기를 낳을 수 없고, 또 출생아 중에서 일부는 사망하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한 2.1명을 우리가 보통 현재 인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1950년대까지만 해도 어느 지역이든 막론하고 다 2명이 넘어요. 다 그러니까 출산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 굉장히 높은데 이게 언제부터 줄어들었냐? 1950년대 후반부터 줄어들어요. 이게 어디부터 줄어들어요? 여기서 이번엔 밑에가 이제 선진국이죠. 그래서 주로 유럽이라든가 서유럽이죠. 주로 북미 지역이 굉장히 빠르게 여기 이제 감소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실선으로 된 거는 현재까지고, 점선은 이제 앞으로 미래 추정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유엔에서 추정한 그 숫자를 그러한 어떤 전망치를 보고 있는데, 어쨌든 나라마다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게 모두 다 합계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에서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고령화를 가져오는 이유는, 첫 번째는 오래 살아서 그런데, 오래 살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라고요? 1800, 한 50년대 중반부터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아기를 적게 낳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다시 또 100년이 지난 다음 1950년대 후반부터 그렇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류가 3번의 초거대 혁명을 했다. 그래서 한 10,000년 전쯤, 10,000년 전에서 12,000년 전에 시작했던 소위 농업혁명. 그 농업혁명을 하면서 우리 원시 수렵 채집사회가 농업사회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18세기 중엽에 다시 두 번째 초거대 혁명, 산업혁명을 하면서 이 농업사회가 산업사회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다음에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디지털 혁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뭐 산업혁명과 좀 성격이 다른데, 많은 사람들이 보통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름을 붙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부르지 말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냐하면 산업사회에서 디지털 사회로 완전히 전환하는 전혀 다른 기계혁명이 아니라 디지털 기술, 디지털 서비스 혁명이거든요. 그래서 전혀 다른 성격의 그런 혁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렇다면 기대 수명이 그러면 왜 늘어났느냐? 이거는 산업혁명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1750년대 중반부터 시작됐는데, 이것이 서유럽이나 북미 전역으로 확산되는 데까지는 한 100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게 바로 1850년대 정도 돼요. 그때부터 기대 수명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왜요? 왜냐면 우선 태어나서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해도 기대 수명이 보통 한 30세에서 한 40세 사이였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원시 수렵 채집사회 때도 그랬고요. 농업사회도 그랬어요. 농업사회 때는 그 사람들이 더 오래 살았던 거 아니야? 인구도 늘어났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모여 살게 되니까 질병도 많이 들끓게 되고, 또 농업사회에서 몇 가지만 집중적으로 농업 생산을 하다 보니까 원시 수렵사회보다 도리어 식량이 풍부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또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영양 상태가 좋지 않고, 또 몇 가지만 집중적으로 생산하다가 무슨 흉작이 들게 되면 여러 가지 가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태풍이 불거나 이렇게 폭풍우가 치거나 이렇게 되면 도리어 그의 농사를 망치게 되면 도리어 농업 생산물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기아에 시달리게 되고, 이런 상황이 막 반복되면서 인간의 수명이 원시 수렵사회보다 늘어나지 않았다 하는 그러한 연구가 이미 많이 축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산업혁명을 하고 나니까 일단 주로 그렇게 된 것이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식량 상태도 부족하고, 또 모여 살면서 사람들이 많이 낳기는 하지만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해요. 유아 사망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제 산업혁명을 하면서 의약품이 개발이 되고, 또 의학 기술도 많이 발전하게 된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페니실린도 발명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백신도 많이 발명하게 되고, 이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여러 예방 접종도 하고, 무슨 여러 가지 병에 걸리게 되면 우리 그 페니실린을 이용해서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많이 유아 사망률이 줄어들었다는 거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농업혁명 만년 전에 시작되었다고 했는데 산업혁명 했다고 해서 농업 생산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여러 가지 농기계도 발명하고 또 여러 가지 뭐 화학 비료도 나오고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병충해를 예방이나 아니면 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농약도 발명하고 이러면서 도리어 농업 생산량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더 양질의 그러한 식품을 많이 소비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어렸을 때 유아 사망률이 낮아진 상태에다가 더군다나 이러한 건강한 그러한 상태로 오래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러한 이유로 해서 사람들이 기대 수명이 계속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더군다나 거기에다 뭐 생활 수준도 높아지고 사람들 교육도 많이 받게 되니까 환경 위생 상태도 더 좋아지고 이러면서 오래 살게 되었는데 그것이 언제부터라고요? 1850년대 후반부터 그렇게 되었다 하는 거고요. 이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디지털 혁명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또 다른 인간의 기대 수명을 늘리는 아주 중요한 혁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생각해 보시면 우리 1990년부터 2003년까지 있었던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의 DNA를 담당하는 무려 31억 쌍의 염기를 매핑하고 시퀀싱하는 그러한 프로젝트였잖아요. 이것이 2003년에 완성되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모든 그 31억 쌍의 염기를 다 매핑하고 시퀀싱한 것이 완성된 것이 한 2021년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태어나기 전부터 인간의 정자와 난자에 대한 어떤 게놈 시퀀싱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머리 좋고 그리고 튼튼하고 용모도 아주 뛰어난 그러한 정자와 난자만 골라가지고 수정해가지고 슈퍼맨도 탄생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여러 가지 인류의 어떤 그런 것은 어떤 여러 가지 도덕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해서 그렇게까지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중국에서 그런 것을 실험했다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태어난 다음에 게놈 시퀀싱을 이용해서 질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유전자를 미리 발견하고 사전적으로 대처할 수도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요즘에 와가지고는 유전자 편집이라고 하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유전자 편집을 해가지고 유전자의 특정 위치에서 유전 물질, 그러니까 이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어떤 병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제거하거나 변경함으로 해가지고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어떤 능력을 우리 인간이 갖추게 된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늙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노화세포가 자꾸 더 나오잖아요. 그 노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개발하는 거 어떤 항노화 기술도 요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개발되고 있다고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차고 있을 수 있는데 스마트 팔찌라고 해가지고 스마트 와치 있잖아요. 애플 와치라든가 삼성에서도 그런 와치 아니면 피빗이라든가 오로라 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을 차고 다니면서 저의 여러 가지 건강 지표들을 계속 측정하고 또 그것을 저뿐만 아니라 어떤 그 의사에게도 보내고 또 계속 체크함으로 해서 사전적으로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 뉴럴 링크에서는 아예 인간의 브레인에 뇌에 아예 컴퓨터 칩을 심어가지고 그래 직접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또 하고요. 또 3D 프린팅을 이용해가지고 인공장기, 예를 들어서 뼈라든가 혈관이라든가 심장 판막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그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또 요새 그 인공지능 얘기하잖아요. 인공지능이 등장함으로 해가지고 신약 개발하는데도 엄청나게 빠르게 이제는 새로운 약을 개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산업혁명 때문에도 인간의 수명이 많이 늘어났는데 요즘에 디지털 혁명을 통해 가지고 더 오래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자꾸 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은 우리 인간이 호모 데우스가 되고 있다. 신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오래 건강하게 살게 해달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영생을 우리 얻기를 바라는데 우리 이승에서 거의 천국처럼 만드는 그런 기술이 자꾸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유발 하라리는 이거 좋은 뜻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의 영역까지 우리가 침범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인간이 신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현재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난 몇 주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는 한 20% 정도, 그러니까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인구가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합계 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낮아도 가장 낮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1명도, 우리 2.1명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0.72명이었고요. 올해는 그것도 안 되고 0.6명대로 떨어질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이거는 전 세계에서 낮아도 가장 낮다. 도시국가라고 하는 싱가포르나 홍콩보다도 낮다.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보다 낮다. 이건 정말 그야말로 큰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렇게 우리 합계 출산이 낮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인구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이게 큰 문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인구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는 이유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 사는 것. 우리나라 우리 그 기대 수명이 한 83세 정도 되긴 하는데 비교적 일본에 이어서 굉장히 오래 사는 나라이긴 해요. 그보다도 인구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는 이유는 우리 특별히 합계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드렸고요. 이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마지막 영상에 보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만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 가지 연구조사에서 보면 저도 제 개인적인 연구도 해본 바에 의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특히 요즘에 가지고 이게 지난 한 15년 정도 한 그 정도 15년 정도 한 길어도 한 20년 정도 그러한 기간 동안에 굉장히 빠르게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었는데, 그 이유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합계 출산율이 낮아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낮아져 왔다. 이건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 전 세계에서 인구 고령화가 가장 많이 진행된 나라가 일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한 30% 정도 되는데, 그래도 합계 출산율은 1.3명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어요. 최근에 지난해에는 1.26명 정도, 지지난해에는 1.28명 정도,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높아요. 그렇게 훨씬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낮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일자리가 굉장히 불안하다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주택 가격이 높아도 너무 빠르게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젊은 사람들이 어디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든 상태가 돼버리고 있고, 뿐만 아니라 어디 들어가서 살 만한 집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벌어들이고 있는 그러한 임금을 쓰지도 않아도, 저는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그냥 거의 20년 이상 그걸 저금해야지만 살지 말지 하는 이 정도 상황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되냐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만의 그 독특한 그런 완전 치열한 경쟁 사회 때문에 자녀 양육 비용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 무려 한 명당 3억이라고 하잖아요. 3억이면 2명 낳으면 무려 6억인데 거기다 집도 그렇게 비싼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어요. 또 거기다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또 독특하게 전 세계에서 가장 대학 교육까지 우리 진학률이 제일 높아요. 특히 우리 여성의 진학률도 굉장히 높은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일과 가정의 그런 어떤 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내가 교육은 남성만큼 받았고 사회에 진출하고 싶은데 이거 보니까 그 두 개가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러한 출산율이 특별히 또 낮아지는 또 하나의 이유다. 이런 네 가지가 좀 전에 말씀드린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그런 어떤 이유 말고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이유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다시 이번 영상에서는 이 인구 고령화는 전 세계적인 특징 현상이고 그런 이유는 오래 살고 적게 낳기 때문에 그렇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인구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그 이유는 합계 출산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만의 독특한 이유가 또 추가적으로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원인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대처를 해야 된다. 그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